제47회 감택은 가만히 사항서를 드리고 방통은 교묘하게 연환기를 쓰다. 감택의 자는 덕윤이고 회계의 산음 사람이다. 집안이 가난했으나 학문을 좋아해서 남의 집 고용살이를 하면서도 곧잘 남에게서 책을 빌려 읽곤 했는데 한 번 본 것을 잊어버리는 법이 없었다. 게다가 그는 구변이 좋고 유달리 담력이 있었다. 손권에게 불려가 참모가 되었는데 황계와 가장 친하게 지내오는 터다. 황계는 그가 말을 잘하고 담력이 있는 것을 아는 까닭에 그의 손을 빌려서 사항서를 바치려고 했던 것이다. 이때 감택은 흔연히 응낙했다. 대장부가 세상에 처해서 공을 세우고 업을 이루지 못한다면 초목과 함께 썩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소. 공이 이미 몸을 돌보지 않고 주공께 보답하려는 터에 나 또한 이 구구한 목숨을 어찌 아끼리요. 황계가 침상에서 급히 내려와 그에게 절하고 살해하자 감택은 일을 지체해서는 안 되겠으니 지금 곧 가겠소 하고 말했다. 황계는 글은 내 벌써 써놓았소 라고 대답했다. 감택은 글을 받아 그 밤으로 늙은 어부처럼 차린 다음에 작은 배를 타고서 북쪽 언덕을 바라고 떠났다. 이날 밤은 차갑고 하늘에 별이 총총했다. 삼경쯤에서 좁은 수채에 이르렀는데 강에서 순경을 돌던 군사가 그를 붙잡아 놓고 그 밤으로 조조에게 고했다. 그자가 세작은 아니냐? 늙은 어부 차림인데 제 말로는 동호 참모 감택이라고 하오며 기밀이 있어서 뵈러 왔다고 합니다. 조조는 곧 데려오라고 분부했다. 감택이 군사에게 끌려서 들어가 보니 장상에 등촉이 휘황한데 조조가 서한을 의지해 단정하게 앉아있다. 그대가 동호의 참모라면 여기는 대체 무슨 일로 왔는고? 사람들이 이르기를 조 승상이 어진 사람 구하기를 마치 목마르니가 물 찾듯 한다고 하더니 이제 묻는 것을 보매 듣던 바와는 아주 다르구나. 이렇게 한마디 하고 황공보가 자네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하고 탄식했다. 조조가 듣고 나서 다시 물었다. 내가 일간 동호와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터에 그대가 사사로이 여기를 왔으니 어찌 묻지 않겠는가? 황공복으로 말씀하면 3대를 내려오며 동호를 섬긴 오랜 신하인데 이번에 여러 사람 앞에서 아무 까닭 없이 주유에게 모진매를 맞았소이다. 그래서 분함을 이기지 못해 승상께 투항하고 원수를 갚아볼까 해서 특히 내게 의논을 하더이다. 내 본래 공복과는 정의가 고륙이나 진비 없는 사이라 이제 가만히 밀서를 드리러 온 터이니 승상은 받아주시겠습니까? 글이 어디 있소? 조조가 묻자 감택은 글을 내어 바쳤다. 조조가 글을 펴들고 등불 아래서 읽어보니 그 사연은 대강 다음과 같다. 황계가 손씨의 두터 은혜를 받았으니 어찌 두 마음을 품어서 되오리까? 그러나 오늘의 사세를 논한다면 강동 육군의 군사를 가지고 중원의 100만 대병과 겨루는 것이 도저히 이길 수 없음은 천하가 다 함께 보는 바요. 동호의 모든 장수와 관원들도 현우를 막론하고 그 불가함을 알고 있는 터입니다. 그러하건만 주유 어린아이가 천성이 편협하고 미련해서 스스로 제 재주를 믿고 계란을 가지고 돌을 치려 할 뿐더러 겸하여 위복을 제 마음대로 해서 죄가 없어도 형벌을 내리며 공이 있어도 상을 주지 않는 형편이라 황계가 오랜 신하로서 아무 까닭 없이 욕을 당했으니 이 맺힌 원한을 어찌하겠습니까? 엎드려 듣자오매 승상께서는 사람을 성심으로 대하시며 선비를 관대하게 용납하신다 하기로 황계가 무리를 거느리고 항복을 들여서 공을 세우고
수치를 씻으려 하거니와 양초와 수레들은 배가 가는 때 함께 헌납하겠나이다. 피눈물로 엎드려 살해오니 행여나 의심을 두지 마옵소서. 조조는 그 글을 서한 위에 놓고서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고 하기를 10여 차나 되풀이하더니 문득 발연히 노에서 눈을 부릅뜨고 서한을 친다. 황계가 고육계를 쓰고 너를 시켜서 상서를 드리게 한 건데 네가 이 틈에 일을 해보려고 감히 와서 나를 농락하려 드는구나 하고 즉시 좌우로 하여금 끌어내어 목을 베라 했다. 좌우는 감택에게 우 달려들어서 끌어내었다. 그러나 감택은 얼굴빛도 변치 않고 오직 하늘을 우러러 크게 웃을 뿐이다. 조조는 도로 끌어오래서 내 이미 네 간사한 계교를 간판터에 어찌하여 웃느냐? 내가 너를 비웃는 게 아니라 황공복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것에 웃었을 따름이다. 어째서 그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느냐? 내가 죽이겠으면 곧 죽일 것이지 구태여 여러 말을 물을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려서부터 병서를 숙독해서 간교한 수단들을 다 알고 있다. 내 이 계책은 다른 사람들이나 속이겠지. 어떻게 나를 속이겠느냐? 대체 그 글 속에 어떤 것을 가지고 간계라는 거냐? 어디 말해보아라. 네 계교에 어디 허점이 있는가 말을 해서 네가 죽어도 원한이나 없게 해주마. 너희가 이미 진심으로 그를 바치고 항복하는 것이라면 어째서 어느 날이라고 날짜를 분명하게 정하지 않는단 말이냐? 이제 무슨 할 말이 있느냐? 듣고 나자 감택은 크게 웃었다. 내가 그러고도 어찌 감히 병서를 숙독했노라고 자랑한단 말이냐? 어서 군사를 거두어 돌아가거라. 만약 이대로 싸우다가는 필연코 주유에게 사로잡힐 것이다. 이 무식한 놈아, 내가 내 손에 억울하게 죽는 것이 분하다, 분해. 어째서 나더러 무식하다고 하느냐? 내가 계책을 모르고 도리에 박지 못하니 어찌 무식하지 않단 말이냐? 어디 말해보아라. 내가 무엇을 모른단 말이냐? 내가 어진 선비를 대접하는 예도 모르는데 내가 말은 해서 무얼 하느냐? 다만 이대로 죽을 뿐이다. 네가 만약 말을 해서 이치에 맞기만 하면 내 자연히 경복할 것이 아니냐? 임금을 배반하고 도적질하는 데는 기한을 정하지 못한다라는 말도 듣지 못했느냐? 만약 이제 날짜를 미리 약속해 놓았다가 그 날짜에 미처 손쓰지 못하고 이편에서 도리어 접응하러 온다면 일이 반드시 누설되고 말 것이 아니냐? 오직 방편을 봐가며 행할 일이지 어떻게 미리 기일을 정해놓는다던. 내가 이 이치를 모르고 좋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 참말 무식한 놈이다. 듣고 나자 조조는 곧 낯빛을 고치고 자리에서 내려와 내 그만 사리에 박지 못해서 무례하게 행동했으니 행여 마음에 품지 마시오 라며 사과했다. 감택도 말씨를 고쳐 나와 황공복이 마음을 기울여 투항하는 것이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바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터에 어찌 거짓이 있게 싸웁니까? 라고 답한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만약에 두 분이 능히 대공을 세운다면 후일 장록이 반드시 남보다 위에 있으리다. 우리는 장록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실로 천의와 인심에 순응했을 뿐이옵니다. 조조가 술을 가져오라고 하여 그를 대접하는데 조금 있다가 웬 사람이 장중으로 들어와서 조조의 귀에 대고 무어라 가만히 속살거렸다. 어디 그를 보자 하고 조조가 말하자 그 사람이 밀서를 내어 바치니 조조는 보고 얼굴에 희색을 띠었다. 감택이 속으로 이는 필시 체중 체어로부터 황계가 형벌받은 소식을 통보해 온 것이다. 그래서 조조가 우리의 항복을 참말로 알고 좋아하는 모양이다. 하고 생각하는데 조조가 말한다. 선생은 수고스러워도
다시 강동으로 돌아가서 황공복과 약속을 정하고 먼저 이리로 소식을 통해주면 내가 군사를 내어 접응하리다. 나는 이미 강동을 떠나와서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 승상은 달리 기밀인을 보내시지요. 다른 사람이 갔다가는 일이 누설될까 두렵소. 감택은 제삼 사양하다가 한참 만에야 말했다. 만일 간다면 여기 오래 있는 것이 부질없으니 지금 곧 가겠소이다. 조조가 금백을 내렸으나 감택은 받지 않고 그에게 하직을 고한 다음 영체에서 나와 다시 쪽배를 타고 강동으로 돌아가서 황계를 찾아가 보고 이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듣고 나자 황계는 말했다. 공의 그 능한 구변이 아니었으면 내가 매맞은 것이 헛일이 될 뻔했소. 내 이번에는 감령이 영체로 가서 체중 체화의 소식을 알아볼까 하오. 그거 참 좋소. 감택은 곧 감령의 영체로 갔다. 감령이 맞아들이자 감택은 한마디 했다. 어제 장군이 황공복을 구하려다가 주 공군에게 욕을 받는데 내 마음도 심히 좋지 못합니다. 그 말에 감령이 웃고 대답을 나니하는데 마침 채화와 체중이 들어왔다. 감택이 감령에게 눈짓하자 감령은 곧 그 뜻을 알아차리고 말했다. 주공군이 다만 제 능한 것만 믿고 전혀 우리는 안중이 없소. 내 이번에 욕을 보았으니 강동 사람들 대하기가 부끄럽소이다. 말을 마치자 그는 이를 갈며 서한을 손으로 치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 감택은 곧 그의 귀에 입을 대고 오라 속살거리는 채했다. 감령이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한숨만 두어 번 길게 쉰다. 채화와 체중은 감택과 감령에게 다들 모반할 생각이 있는 것을 보자 속을 한번 떠보려고 장군은 왜 그처럼 번뇌하시며 선생은 또 무슨 불평이 있으십니까? 하고 말을 걸었다. 감택이 우리 마음속 괴로움을 그대들이 어찌알겠나? 하고 한마디 하자 채화가 잼쳐 묻는다. 동호를 배반하고 조조에게 투항하자는 게 아니십니까? 그 말에 감택은 얼굴빛이 획 달라지고 감령은 칼을 뽑아 손에 들고 일어서며 을럼했다. 우리 일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으니 불갑을 죽여서 입막음을 해야겠다. 채화와 체중이 그만 당황해서 두 분은 아무 염려 마십시오. 저희들도 마음속의 일을 고하겠습니다. 어서 말해라. 감령이 재촉하니 채화가 실토했다. 저희 두 사람은 조공의 분부를 받고 거짓 항복해온 사람들이옵니다. 두 분에게 만약 귀순할 마음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이끌어드리겠습니다. 그게 참말이냐? 두 사람이 동시에 어찌 감히 거짓 말씀을 올리겠습니까? 하고 답했다. 감령은 짐짓 얼굴에 희색을 띠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기로군. 황공복과 장군께서 욕을 보신 것도 저희가 벌써 승상께 통보했답니다. 두 사람의 공치사에 감택이 내 이미 황공복을 위해서 승상께 항서를 바치고 왔는데 이번에는 특히 흥패를 찾아보고 같이 항복하자고 서로 약속하러 온 길이라네. 하고 한마디 하자 감령이 또한 말했다. 대장부가 이미 밝은 주인을 만난 바에야 마땅히 마음을 기울여서 섬겨야 할 것이 아닌가. 이에 네 사람은 한자리에 앉아서 술을 마시며 다 같이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했다. 체중과 채화는 그 즉시 감령이 저희들과 함께 내응하기로 됐다는 사연으로 글을 써서 가만히 조조에게 고했다. 감택도 따로 글을 써서 사람을 시켜 비밀히 조조에게 고했는데 그 글은 이러하다. 황계가 곧 가려고 하면서도 아직 틈을 타지 못해서 못 가고 있어온데 뱃머리에 청룡 아기를 꽂고 가는 자가 있거든. 그가 곧 황계인 줄 아옵소서. 한편 조조가 연하여 두 통의 크로를 받고
마음의 의혹을 정하지 못해서 여러 모사를 모아놓고 강동의 감령은 주유에게 욕을 보고 내응이 되겠노라 자원하고 황계는 벌을 받고 감택을 시켜서 항서를 보내왔으나 다 깊이 믿을 일이 못되니 누가 한번 주유의 체중으로 들어가서 사실을 탐지해 오겠는가 하고 물으니 장관이 나서서 말했다. 제가 전일에 동호회 갔다가 공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와서 부끄럽기 짝이 없으니 이번에 몸을 아끼지 않고 다시 가서 기어이 사실을 탐지해 돌아와 승상께 고하겠습니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즉시 장관더러 배를 타고 떠나라 분부했다. 장관이 작은 배를 타고 강남 수채가에 다다라 사람을 시켜서 자기가 온 것을 알리니 주유는 장관이 또 왔다는 말을 듣자 크게 기뻐하며 내 성공이 오직 이 사람 몸에 있다 하고 노숙에게 당부했다. 방사원을 청해 나를 위해서 이러이러하게 해달라고 일러주오. 원래 양양 방통이자는 사원이니 난리를 피해서 강동에 임시 거주하고 있었다. 노숙이 일찍이 그를 주유에게 천거했으나 방통이 미처 가보지 못했는데 주유가 먼저 노숙을 보내서 방통에게 조조를 깨뜨리려면 어떤 계책을 써야 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게 했더니 방통이 노숙에게 말했다. 조조의 군사를 깨뜨리려면 반드시 화공을 써야 하겠는데 다만 강 위에서 한 배에 불이 붙으면 나머지 배들은 다 사면으로 흩어질 것임에 연환계를 써서 배들을 한 대에 붙들어 매놓게 하지 않고는 공을 이룰 수 없을 것이옵니다. 노숙이 그대로 주유에게 고하니 주유는 그 말에 깊이 감복해 노숙을 보고 말했다. 나를 위해서 이 계책을 행할 사람은 방사원밖에 없소. 조조가 원체 간활하니 어떻게 갈 수가 있으리까? 주유가 결단을 못 내리고 계속 생각해 봐야 그럴 기회가 없어서 답답해하던 차에 장관이 또 왔다는 보고를 받았다. 주유는 크게 기뻐하며 일변 방통에게 기별해 계책을 쓰라고 이르고 일변 장상에 앉아 사람을 보내서 장관을 청해오게 했다. 장관은 주유가 몸소 나와 영접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의심이 들어 타고 온 배를 구석진 강변에 메어놓은 다음 들어가서 주유를 보았다. 주유가 얼굴에 노기를 띠고 자익은 어째서 나를 그처럼 속이느냐? 하고 묻자 장관이 웃으며 나는 그대를 옛날 형제로 생각해서 특히 마음속 일을 토로하려고 온 것인데 속였다니 그 무슨 말씀이요? 라고 말했다. 자네가 나를 달래서 항복하게 해보려 하지만 바다가 마르고 돌이 문드러지기 전에는 안 될 줄 알게. 전번에 나는 옛날 정의를 생각하고서 모처럼 자네와 취하도록 마시고 함께 자기까지 했는데 자네는 도리어 내게 온 사신을 훔쳐 돌아가서 조조에게 고하고 채무와 장윤을 죽여서 내일의 낭패를 보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고는 오늘 아무 연고도 없이 또 왔으니 필시 호의로 온 것이 아닐 텐데 만일 내가 옛날의 정의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벌써 일도 양단했을 걸세. 본래 자네를 그냥 돌려보내고 싶으나 하루 이틀 안으로 내가 도적을 쳐야겠으니 안 되겠고 그렇다 해서 자네를 이대로 군중에 두자니 모름지기 또 이를 누설하고 말 것이라. 하고 그는 즉시 좌우를 불러서 자익을 서산 암자로 데리고 가서 편히 쉬게 해라. 하고 분부하며 다시 장관에게 말했다. 내가 조조를 깨뜨린 뒤에 자네를 강 건너에 보내드리겠네. 그래도 늦을 것은 없겠지. 장관이 다시 입을 열려 할 때 주유는 벌써 장막 뒤로 들어가고 좌우는 말을 가져와 그를 태워서 서선 뒤에 한 조그만 암자로 데리고 가 쉬게 하며 시중을 들 군사 2명을 준다. 장관은 암자 안에서 심사가 답답해 잠도 안 오고 식사 생각도 없었다. 이날 밤에 별빛이 하늘에 가득했다.
장관이 홀로 걸어서 암자 뒤로 나갔다. 어디에선가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와서 그 편을 더듬어서 찾아간즉 바위 아래 두억한 초옥이 있고 그 안으로부터 등불이 새어나온다. 장관이 앞으로 다가가서 가만히 들여다보니 한 사람이 칼을 걸어놓고 등잔 아래서 손오병설을 외우고 있었다. 장관은 속으로 필시 이인이라 생각해 문을 두드리고 만나보기를 청했다. 그 사람이 곧 문을 열고 나와서 맞는데 비범한 모습이다. 장관이 그의 성명을 물으니 그 사람이 대답했다. 내 성은 방이요, 이름은 통, 차는 사원이옵니다. 그러면 바로 봉추 선생이 아니십니까? 그러옵니다. 장관은 기뻐서 물었다. 대명을 듣자 온 지 오랜데 어째서 이런 궁벽한 곳에 계십니까? 주유가 제 재주만 믿고 남을 용납하지 않으므로 내 이곳에 숨어 있거니와 공은 대체 누구신가요? 나는 장관입니다. 방통은 곧 그를 초옥 안으로 맞아들여 함께 자리에 앉아서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했다. 장관이 권했다. 공의 재주로야 어디를 가신들 훌륭한 대접을 못 받겠습니까? 만일에 조공에게로 돌아가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제가 이끌어드리겠습니다. 나 역시 강동을 떠나려고 마음먹은 지가 오래입니다. 공에게 이끌어주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지금 곧 함께 가시지요. 지체하다 주유가 알게 되면 해를 입을 것입니다. 이에 장관은 방통과 함께 그 밤으로 산을 내려왔다. 강변에 이르자 그는 타고 온 배를 찾아서 방통과 함께 타고 강북을 바라고 나는 듯이 노를 저어 돌아갔다. 조조의 영체에 이르자 장관이 먼저 들어가서 지난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조조는 봉추 선생이 왔다는 말을 듣고 몸소 장막에서 나와 그를 맞아들였다. 손과 주인이 자리를 나누어 앉자 조조가 먼저 말했다. 주유가 어린 나이에 제 재주를 믿고 사람을 업신 여겨 좋은 계책을 쓰려고 아니합니다. 내가 선생의 명성을 들은 지 오랜데 이번에 이처럼 찾아주셨으니 부디 가르침을 아끼지 마십시오. 내 일찍이 들음에 승상의 용병하심이 법도가 있다고 하시던데 어디 한번 군용을 구경시켜 주십시오. 조조는 말을 준비시키고 먼저 방통을 육지 대체로 데리고 갔다. 방통은 조조와 말머리를 가지런히 하고 높은 데 올라가서 바라보다가 말했다. 산과 숲을 의지하고 전후가 서로 바라보며 출입에는 문이 있고 진퇴는 곡절이 있으니 비록 손무와 오기가 다시 태어나고 사마양저가 다시 나온데도 역시 이에서 지나지는 못할까옵니다. 선생은 너무 칭찬 마시고 부디 가르쳐 주십시오. 조조는 겸사하고 그와 또 수채를 보러 갔다. 조조의 수채에는 나무로 향해서 24개의 문이 있는데 밖으로는 몽동 전선들을 쭉 늘어 세워서 성곽을 삼았고 그 안에는 작은 배들이 들어있어서 오고 가는 데는 길이 있고 질서가 정연했다. 방통은 다 둘러보고 나자 웃으면서 승상께서 용병하심이 이 같으니 과연 듣던 바와 같소이다 하고 손을 들어 강남을 가리켰다. 주랑아, 내 이제 곧 망하느니라.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대체로 돌아오자 방통을 장중으로 청해들여 함께 술을 마시며 군사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방통의 고상한 웅변으로 응답이 마치 흐르는 물과 같은 것을 보고 조조는 깊이 경복해서 더욱 은근하게 그를 대접했다. 방통은 짐짓 취한 체하고 물었다. 군중에 용한 의원이 있는지요? 의원은 무엇에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수군의 병이 많은가 싶은데 마땅히 용한 의원이 있어야만 치료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조조의 군사들이 풍토병으로 모두 구토하는 병이 나서
죽는 자가 많았으므로 그러지 않아도 조조가 근심 중에 있던 터라 어찌 묻지 않으랴. 조조가 좋은 방법이 없는지 물으니까 방통은 승상께서 수군을 조련하시는 법이 심히 묘하기는 하나 다만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라고 말했다. 조조가 재삼 묻자 그제야 이렇게 대답했다. 내게 한 가지 계책이 있는데 그대로만 하시면 대소수군이 다들 병에 걸리는 일 없이 안온하게 공을 이룰 수 있을까 합니다. 조조가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그 묘책을 물었다. 강 가운데 조수가 밀려들고 밀려가느라 풍랑이 그칠 사이가 없는데 본래 배에 익숙지 못한 북방 군사들이 여기 몹시 시달려서 병이 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큰 배, 작은 배를 각각 배합하되 혹 30척을 가지고도 하고 혹 50척을 가지고도 해서 선두와 선미를 쇠고리로 서로 묶어놓고 그 위에 넓은 판자를 깔아놓으면 사람들이 건너다닐 수 있을 뿐더러 말들도 능히 그 위로 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타고 나간다면 제 아무리 풍랑이 일고 조수가 오르내린다 하더라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방통이 이렇게 계책을 일러주자 조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살해했다. 선생이 좋은 계책이 아니면 어떻게 동호 군사를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소견을 말씀했을 뿐이니 승상께서 스스로 헤아려서 하십시오. 조조는 그 즉시 영을 전해서 군중의 대장장이를 불러들여 밤도와 쇠고리와 큰 못을 만들어 선척들을 서로 연결시켰다. 모든 군사는 이 소식을 듣고 다들 기뻐했다. 후세 사람이 지은 시가 있다. 적벽대전에 화공을 쓰자. 전술계책은 모두 같다지만 만약 방통의 연한계가 아니었으면 공근이 무슨 수로 대공을 세워보랴. 방통은 다시 조조를 보고 말했다. 내가 봄에 강동의 호걸들이 주위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자가 많으니 내 승상을 위해서 새치 혓끝을 놀려 그들을 달래서 모두 항복하러 오게 하겠습니다. 주유가 고립무원하면 반드시 승상에게 사로잡힐 것이요. 주유가 잡히고 보면 유비가 무엇을 해보겠습니까? 선생이 과연 그처럼 대공을 세우신다면 내가 천작게 주달해서 삼공의 열에 서시게 하겠습니다. 내가 부귀를 바라서 하는 일이 아니라 오직 만백성을 구하려 하는 것이니 승상께서는 강을 건너시거든 행여 백성들을 살해하지 마십시오. 내 하늘을 대신해서 도를 행하는 터에 어찌 백성들을 살육할 수가 있겠소. 방통은 조조를 보고 자기 종족을 보호하게 방문을 하나 써달라고 청했다. 선생의 가군이 지금 어디 계신가요? 조조가 물었다. 강변에 있습니다. 만약 방문만 얻고 보면 보전할 수 있습니다. 조조는 곧 좌우의 명에서 방문을 만들고 수표하여 방통에게 주었다. 방통은 절하고 살해하고 나서 권했다. 내가 간 뒤에 속히 진병하십시오. 주랑이 알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조조는 그러겠다고 했다. 방통이 조조와 작별하고 강변에 이르러 막 배에 오르려 하는데 문득 도포를 입고 대나무 관을 쓴 사람 하나가 언덕 위에서 방통의 팔을 덥석 잡는다. 너 참 담도 크구나. 황계는 고육계를 쓰고 감택은 사항서를 바치더니 너는 또 와서 연한계를 들여 그저 모조리 다 태워 죽이지 못할까봐 겁을 내는구나. 너희들의 그 독한 수단이 조조는 속일 수 있어도 나는 못 속이느니라. 방통은 그 말에 그만 간담이 서늘했다. 동남이 우세하다고 함부로 말을 말라. 누가 서북에는 사람이 없다 이르더냐. 필경 그 사람이 누군고.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